자, 11주차 우리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이론 파트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12주차부터 해서 한 5주 가량 해서 우리 그 이제 실습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천징수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납 그리고 완납 붙여가지고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예납, 완납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느낌 오지요? 자, 예납은 이제 예비적으로 납부한 거고 나중에 정산해서 한번 보자 이런 의미고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는 완전히 납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예납적 원천 징수, 완납적 원천 징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분리과세 소득은 전부 다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분리과세 소득 외의 소득이 전부 다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때는요, 원천징수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금액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론 파트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일단 원천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6가지의 소득이 있죠. 전부 다 원천징수합니다. 아셨죠? 자,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천징수합니다. 자,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소득별로 원천징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거부터 구분을 좀 해주고요. 이제부터는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율. 자, 우리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우리가 각 소득을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어요. 이미 뭐 지급액의 14%가 원칙이죠. 하지만 비실명은 42%,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면 뭐 90%, 그리고 비영업대금,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25%. 자, 이런 식으로 세율을 외웠잖아요. 자, 그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 특정이라는 거 붙었죠. 자, 세법에는 이런 특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학적으로 만들어낸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특정 사업소득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인적 용역소득 그리고 봉사료 소득이 있습니다. 자, 3%, 5% 여러분들 알죠? 자, 우리가 자 3.3%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할 때는요, 두 가지를 원천 징수합니다. 두 가지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는 소득세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자, 통상적으로 소득세의 10%를 가세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만약에 3%라고 한다면 지방소득세율은 3%에 곱하기 10%를 하니까요 0.3%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적용도 사업자들 있죠. 원천 징수를 할 때는요 3.3%를 실제로 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세는 3%고 지방소득세가 0.3%로 구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 자, 근로소득은요 가니세액표가 있어요. 가니세액표. 자, 이 가니세액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총급여 구간이 있고요. 자, 총급여 구간에다가 그리고 부양가족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총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따라서 간이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원천징수 세액을 많이 공제하면 더 불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근로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은 연합적 원천징수제도입니다. 자, 따라서 2월에 연말정산할 때 정산 절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는 많이 뜨었을 때 많이 공제하였을 때 불리한 요소는 우리 어떤 금융비용 그러니까 요런 거 있죠. 불리한 요소는 우리가 더 많이 공제한 어떤 원천 징수 세액을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융 소득이 어떤 그 불리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걸 우리는 간이세액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도 우리 상용 근로자가 있고 자, 일용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일용 근로자들은 우리 그때 어떻게 계산했죠? 자, 15만 원이 우리 공제 금액에 해당되고 그리고 자, 세율을 6%를 적용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또 뭘 했죠? 그렇죠. 근로소득 세공제 5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6%가 일용 근로자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는 완납적 원천 징수에 해당한다. 그죠? 상용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연합적 원천 징수. 일용 근로자는 세율이 6%이긴 하지만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완납적 원천 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연금 소득입니다. 자, 공적연금, 우리 국민연금은 이것도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합니다. 자, 하지만 사적연금은 3%부터 5%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는 그 나이대에 따라서 원천 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요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강의 한번 했는데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공적 연금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연말 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아이고. 자,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를 선택했어요. 또는 사적연금액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이거는 선택이보다는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다면 공적연금은 공적연금대로 연말정산,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로 끝.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액이. 자, 2번. 사적연금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가지고 다시 세율을 정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입니다. 20%. 하지만 3억 초과한 뭐 이런 당첨소득 같은 것들 있죠. 자, 요거는 30%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3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반드시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퇴직소득은 자, 기본세율. 자, 우리 기본세율은 6%부터 42%를 얘기한다. 그죠?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45% 세율이 하나 더 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기본세율입니다. 그리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됩니다. 분류과세 하잖아요. 그죠? 분류과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완납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종합소득,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퇴직소득은 언제나 분류과세를 취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세율을 알아봤는데요. 자, 요거 실무시험이든 그리고 이론시험이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신고 납부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공부를 했어요. 다음 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급일이라기보다는 기속월, 그 지급월도가 아니고 기속월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속월, 이렇게 지급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자. 자, 9월 뭐 급여를 자, 10월 5일에 지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급월도는 10월이지만 실제 소득의 기속월도는 9월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기속월도가 9월이기 때문에 언제요? 그렇죠. 10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게 우리가 매월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원칙입니다. 자, 하지만 예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은 자, 반기별 납부 사업자들은 매월이 아니고 반기별로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반기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징수일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이 6개월, 이 반기를 합쳐가지고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자, 7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를 합쳐가지고 다음 연도 1월 10일 날에 우리가 신고 납부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섯 번째, 지급 시기 의제입니다. 자, 의제. 자, 의제한다. 그리고 간주한다. 뭐 이런 말들 다 같은 말이다. 그죠? 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소득을 미지급 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죠? 네,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수입 시기에,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버립니다. 자, 배당소득입니다. 이 지급시기 의제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최소한 이 내용만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입니다. 자, 잉여금 처분 뭐죠? 우리 상여금 같은 것들 있죠. 자, 주주총회에서 자, 우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했다고, 자, 참 지금 배당소득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요거 우리 요번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자라고 이제 주총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의를 해서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자, 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딱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자,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예가 있습니다. 자, 2월 28일 주총에서 현금 배당을 100원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분 결의일이 요게 된다. 그죠? 2월 28일 주총일. 그런데 계속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회사의 자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5월 28일이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5월 28일 날에 배당 소득은 14% 원천 징수세율이잖아요. 자, 원천 징수를 14원으로 해가지고 6월 10일 날, 다음 달, 그죠? 요때가 지급시기 의제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 날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세를 신고와 납부는 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 14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에 이러한 결의를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2월 말, 그러니까 11월 1일이다. 그러면 원래 3월이 되는 날이 언제죠? 그렇죠. 12, 1, 2, 2월 1일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12월 달에 결의를 만약 했다. 만약 12월 1일이다. 그러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12월분까지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이때 지급한 것으로 의지하자라는 그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자, 1월 달부터 12월분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12월 31일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자.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하지만 12월분은 어떻게 되느냐? 규정이 똑같아요. 그죠? 자, 2월 말로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잉여금 처분 요거
요거 겨울일로부터 3월 똑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거 11월과 12월 결의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3번은 우리 배당소득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근로소득은 1번 사항이 다른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원천징수 제도 중에서 이렇게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원천징수하는 제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말정산은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그때 지난 1년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가세표준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 가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이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그죠? 그 결정세액과 그리고 이 원천 징수한 세액을 비교해서 뭐 추가적으로 납부를 시키게 하거나 또는 환급을 시키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더 금액을 공제를 하면 되는 거고, 환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급여에다가 더 올려서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연말정산은요 2월분 급여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신고납부는 여기 3월 10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퇴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퇴직한 달, 그러니까 마지막 급여 받을 때다. 그죠? 마지막 급여 받을 때, 이때 연말정산 합니다. 아셨죠? 퇴사자들도 연말정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중에 다른 회사에 갔다. 그러면 그 마지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그 전 회사에 여기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다 주면 함께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개의 회사만 진행하고 다른 한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안 했다. 그렇게 되면 5월 달에 탁정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반기별 납부 사업자 한번 보세요. 네, 동일한 개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소득세 신고 절차입니다. 자, 우리 중간연합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도 중간연합이 있죠. 자, 요거 중간연합은 누가 하느냐? 그렇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별도로 1월에서 6월 달에 관련된 어떤 세금을 정산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낸 세금의 50%를 고지에서 납부하게 합니다. 통상 11월 초가 되면 이제 고지가 나오거든요. 요거 11월 30일까지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중간연합 의무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요, 여기 사업자 중에서 누구냐면 면세 사업자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소득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면세 사업자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자진해서 신고하는 거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신고를 해야지 확정 신고 때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거든요. 자, 이 확정 신고는 자, 우리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해야 되겠다. 그죠?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거 자진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 5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실 사업자들은 언제까지예요? 네, 6월 말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 소득세
플로우 한번 그 뭐냐 소득세 절차 플로우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끊어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연합입니다. 자, 중간 연합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간 연합 의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론 시험에 나오겠다. 그죠? 자, 신규로 사업한 사람들, 작년에 그 뭐냐 냈던 사업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과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연합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수시 부과하는 소득이 있다. 수시로 부과했으니까 중간연합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들, 네, 연말정산을 하는 그런 그 뭐냐 그러니까 그 직전 연도에 연말 정산을 했을 경우에, 그쵸? 어떤 보험 설계사분이 있는데 작년에 연말 정산을 했다면 중간연합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4번. 자, 납세조합이 원천 징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요 네 가지 깊이 있게는 보지 마세요. 이론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빙출은 좀 힘들고요. 그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는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중간연합은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이렇게 징수합니다. 고지 납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그죠? 자, 하지만 소액부 징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징수하는 세액이 너무 작으니까 에이, 이거는 징수하지 말자, 행정 비용이 더 들겠다, 고지하는 그 우편 요금이 더 나오겠다, 요럴 때, 네. 자, 중간연합은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뭐 신고 납부는 아니고 원래는 고지 납부인데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그렇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원칙은 고지예요. 원칙은. 하지만 신고 납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사업 부진, 사업이 너무 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 연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게 되면 중간 연합 추계액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 연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게 되면, 그렇죠. 용어를 좀 살펴주세요. 네. 자, 강제적 신고 대상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중간 연합을 신고해야 되는 어떤 게 있냐면, 중간 연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중간 연합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 연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말은 중간 연합 기준액이 산출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중간 연합세액을 신고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아셨죠? 자, 요 밑에는 요 임의적 신고 대상자 중에서 요 30% 있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사업장 현황 신고 좀 전에 우리 공부했다. 그죠? 요거 2월 10일까지 요거 1년간의 수익 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확정 신고 전에요. 아셨죠? 자, 요게 2월 10일 날에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그리고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급 명세서. 자, 우리 원천 징수 의무자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원칙은 2월 말이고,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 우리 3%, 5% 소득, 네, 요거 3월 10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좀 달라요. 일용 근로자는 총 4번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분기의 다음 달 말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휴폐업 하게 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자, 이게 세법이 변경되면서 추가적으로 의무사항이 더 생긴 거예요. 자, 근로소득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요, 인적사항과 지급액을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가산세 문제 때문에요. 자, 학정신고와 납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누가 학정신고를 할 것이냐, 학정신고를 할 것이냐, 그것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학정신고는요, 우리가 가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상태라도 세액이 산출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신고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요 사람들은 학정신고 의무가 제외됩니다. 자, 근로소득만 있다. 가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겠다. 그죠? 네. 퇴직소득만 있다. 자, 우리 기본세율로 원천징수가 되고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퇴직소득은 분류가세소득이니까 우리 일단 학정신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학정신고는 우리 종합소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만 있다. 이 공적연금만 있다. 라는 그런 거다. 그죠? 또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다. 요 만 잘 보세요. 왜냐하면 요렇게 결부가 되거나 요렇게 결부가 되거나 요렇게 결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학정신고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자, 5번. 자, 1번, 2번. 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괜찮습니다. 분류잖아요. 분류가세. 그죠? 자, 2, 3번. 자, 요렇게요. 2, 3번. 분류, 연말. 1번, 3번, 4번.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또는 2번과 4번. 요렇게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6번. 분리가세 소득만 있는 경우. 아셨죠? 자, 7번. 자, 위 1번 요거 1번입니다. 1번 5번에 해당하는 자가 자, 근로소득만 있거나 또는 어떤 거예요? 여기 분류가세가 껴있거나 있는 자가 어떤 거요? 위에 분리가세 소득이 있으면 학정신고 의무 제외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은 합쳐야 되잖아요. 그 합쳐야 되는 것들 있죠. 그 합쳐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면 학정신고를 해야 되고 종합소득 금액을 합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소득들은 있더라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세율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연말정산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학정신고 의무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분납인데요. 자, 분납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세액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자, 세금이 1,500만 원 나왔다. 그럼 일단 1,000만 원 납부하고 500만 원은 나중에 내고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자, 만약에 세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 먼저 내고 그리고 2개월 후에 1,500만 원 납부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자, 소액부 징수. 자, 세액이 1,000원 미만이게 되면 우리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은 징수합니다. 아셨죠? 이자 소득은 소액부 징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액부 징수를 하게 되면 이자 소득 특히 우리 2천만 원 이하이게 되면 분리가세잖아요. 자, 그런데 계좌를 막 쪼개놔요. 1,000원이 안 나오게 세액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납세조합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게 되면 소액부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주요 가산세인데요. 자, 요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론 파트는 다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실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리포트 마감 주입니다. 꼭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